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고 이제 법률사무소 선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연차는 올해로 이제 8년 차가 됐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외에도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형사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에 있어서 대리인들을 대변해서 이제 법정에서 송무를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 업역을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업 사건 아니면 뭐 세무 사건 아니면 이제 특허 사건 같은 데에 있어서도 자문을 제공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법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그 역할을 하는 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법조윤리라는 게 좀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변호사는 연쇄살인마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국민이라도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한다 해도 변호사는 그 국민 한 사람의 마지막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변호사로서는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여러 면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사고와 그다음에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대어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충분한 변론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지식과 그다음에 논리력,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경험들을 해보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들에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그런 배경을 가져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변호사 업계에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법치라는 것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대기업의 어떤 제품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광고랑 달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수천 명 정도 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산 사람들에게 모두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한 명당은 10만 원이지만 그 제품을 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총 그 배상 액수는 1,400억 원에 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의 거의 집단 분쟁 조정의 거의 첫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케이스를 제가 대리를 해서 해냈을 때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아무래도 피해자 약자들을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든 다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강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나 우리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발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기보다는 학원을 다니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선발해서 교육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도 대학을 다니면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들어야 사법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공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로스쿨에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이 예전 사법시험보다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되는 이러한 경로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4년제 정규 대학 그리고 주간 대학을 꼭 졸업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학사 자격만 주어지면 되기 때문에 야간 대학이든 방송통신대학이든 아니면 학점은행제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사 자격을 취득하면 로스쿨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진학을 하시고자 하면 리트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리트 시험은 언어이해, 그리고 추리논증, 그리고 논술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이해는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추리논증은 이제 그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추리논증 시험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보셨던 그 IQ 테스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퍼즐 같은 문제 풀고 이 논리력 이런 걸 평가하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 능력과 논리 능력 이렇게 2가지를 평가받고 논술은 이제 다 아시는 바로 이제 글쓰기 능력을 평가받는 겁니다. 이렇게 3과목 시험을 보고 거기서 객관적인 점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공인 영어 점수,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인 영어 점수로서 토익이나 토플, 이제 탭스와 같은 공인 영어 점수를 또 확보하시고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정량 요소로서 학점,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점수, 그리고 리트 점수 이 3가지가 들어가게 되고 정성적인 요소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렇게 2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이 5가지 전형 요소들을 취합해서 상위 순서대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그 합격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학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학 실력을 바로 테스트하던 사법시험 시스템과는 다르게 사실 로스쿨에서 또 되게 중요한 전형 요소가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가받는 지점들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 변호사 업계에 들어왔을 때 다양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꿈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왔고 또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확실한 뜻을 가지고 경력들을 쌓아 올라오신다면 그렇게 그 경력을 쌓아 올라오는 과정으로 대학생활이나 이제 학창시절을 이제 보내고 그런 다음 이제 리트 시험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셔서, 리트 시험은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로스쿨을 졸업한다 모두 변호사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스템은 한 번에 3만 명이 시험을 봐서 100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한 3% 정도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는 어떠냐면 한 해에 한 12,000명 정도가 리트를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에 합격을 합니다. 6대1의 경쟁률로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00명 중에 매년 변호사 시험에는 약 한 1,600에서 1,700명이 합격을 합니다. 로스쿨에 들어오시면 한 70~80% 정도는 변호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를 바로 뽑는 제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로스쿨을 다니면서 검사 선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로스쿨 3학년 1학기 때 검찰 선발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과 굉장히 많은 선발 절차를 거쳐서 검사가 선발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판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력 10년 차 때 판사 임용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철저히 시험으로 선발되는 시스템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일을 하는 곳은 역시 그 법무법인이나 로펌입니다. 송무 또는 자문, 크게 보면 2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일을 보통 시작을 하고요.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사내 변호사라 그래서 기업 소속의 변호사로서 기업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또 관련된 소송들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법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결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을 이제 별도로 뽑아서 그와 같은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만드는 각종 그 명령, 규칙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만들고 검토하는 역할을 변호사들에게 많이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변호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변호사를 특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결국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이것의 마지막이 되는 지점을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뭐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활동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시행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의 마지막 관문에 서는 역할을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는 여러 가지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때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다 해도 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송무를 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 나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각종 공익활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입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이나 일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가장 보람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 변호사의 개별적인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역시 재판에 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송무인데, 그와 같은 송무는 크게 보면 개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민사가 있고요,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사와 형사사건 두 개가 이제 큰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사사건 내부에서도 이혼이나 상속 이런 것과 관련된 가사사건을 이렇게 전문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학교와 관련된 이제 학교폭력 관련 분야도 현재 전문 분야로서 인정이 되는 분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다루는 이제 기업자문이라는 분야가 또 있고요, 이 노사 간의 문제를 다루는 노무 관련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모두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세무 분야가 또 있고요,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라는 분야도 또한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분야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면은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그 스포츠 스타들, 우리나라는 매니저들이나 기획사들이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걔네들은 전부 변호사들이 대리를 해주고 계약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 분야들도 요즘에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런 분야에 이렇게 진출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진출을 하시고 거기서 전문성을 갖추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경제적인 약자들을 변론할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충분히 어떤 그 수익률을 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단하고요. 근데 잘못한 사람들, 변호사를 써서라도 그걸 면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들에게 대접도 잘해주고 돈도 많이 줍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 공익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변호사, 착한 변호사가 있다기보다는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 피해받은 사람들, 공익적인 사건들을 대변해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쁜 변호사라기보다는 돈을 버는 선택을 하다 보니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상당히 가사장학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교는 한 학기에 1000만 원, 그래서 도합 6학기 하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사장학금으로 전액장학을 받는 분이 전체 로스쿨 중에 20몇 %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반액장학금이라도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학생은 전체 로스쿨생 중에 50% 정도가 됩니다. 좀 집안이 가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학제도를 통해서 정말 6학기 동안
돈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고요. 제 로스쿨 동기인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시험 때를 앞두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하수구 이런 데 청소시키고 그런 다음에 급여를 좀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공공근로사업 대상이어서 시험 기간에 공공근로사업을 대상이 돼서 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양해도 받고 그랬는데 이 친구 6학기 동안 장학금 다 받고 풀로 받아서 6학기 동안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로스쿨을 다닐 수가 있었고 거기다 더해서 생활비 지원까지 받고 외부 장학금을 또 연결을 해주고 해서 정말 이 친구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스쿨 제도가 아니면 나는 법조인이 못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인 것 같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냥 맨바닥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학원비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없고요. 근데 로스쿨 제도는 이러한 장학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로스쿨에 가면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로스쿨 다니면서 또 계속 일하긴 했지만 빚이 한 7,600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 합쳐서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로 썼던 것들 이런 거 합쳐서 7,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8년차 변호사거든요. 그 빚을 다 갚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렸고 지금은 이제 그 서울 시내 요지에 있는 지금 아파트를 하나 자가로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8년 하는 동안 번 돈으로 이만큼 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직급에 있는 그 기업에 다니는 분보다 자격수당으로 2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강연료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랑 같은 강연료를 받습니다. 역시나 초청이나 어디를 가도 변호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의 그 대접을 받게 되고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방송 출연 같은 경우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입을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직업의 기준은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직업을 이어받길 원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거를 정말 하고 싶다면 그걸 시키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 직업만큼 좋은 직업이 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앞으로 인치가 아니라 법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법원을 가요. 꼭. 그리고 항상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법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발전해 갈수록 법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좀 자유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와 법은 다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변호사의 꿈을 이루셨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리해도 그를 통해서 변호사가 돈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로스쿨에 진학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가 될 수는 없다.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사회지.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자나 그런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세상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 자기소개서에 쓰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소비자 사건도 그런 생각에서 했고, 지금도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강자들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활동을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제가 꼭 실현시킬 테니까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변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